안녕하세요. MBN B뉴스 김동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혜정입니다. 오늘도 크립토 이슈와 관련한 다양한 소식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UDC 2022 취재 후기와 2022 상반기 가상자산 사업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코인데스크 코리아 함지현 기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인데스크 코리아 함지현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 들려주시고요. 먼저 UDC 2022 행사가 지난주 부산에서 열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2019년까지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가 2020년, 2021년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후에 네. 3년 만에 이제 부산에서 개최됐습니다. 네, 행사장 분위기 어떠셨나요? 네, 행사장에 오랜만에 이제 그 어떤 오프라인 행사인 만큼 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트워킹도 활발했고, 그다음에 강연들도 사람들이 많이 듣고 있었고요. 네. 간만에 좀 블록체인 생태계가 이렇게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행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개발자들에게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2018년 처음으로 개최한 행사입니다. 네. 네, 그 당시에는 그냥 프로젝트 홍보, 마케팅만 하는 그런 미덥들이 많았는데요. 네, 프로젝트의 기술력에 초점을 맞춘 행사는 UDC가 국내 최초여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0년, 2021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에서 이제 개최가 되다가 3년 만에 이제 부산에서 이제 개최가 됐는데요. 네. 올해 UDC는 이제 블록체인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메인넷, 메타버스, 웹3, 다오, 트래블러 등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행사고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8월 초에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행사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시일이 얼마 이렇게 뜨지 않아서 가까운 시일 안에 열린 행사다 보니까 비교가 좀 자연스럽게 될 것 같은데 UDC 2022의 어떤 장단점을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네, 우선 이제 UDC 2022의 이제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네. 청중을 위한 깨알 배려가 많았습니다. 우선적으로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좋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강연장을 A홀과 B홀로 구분해 청중들이 듣고 싶은 강연을 이제 골라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뭐 첫째 날 이제 같은 시간에 A홀에서는 스택스, B홀에서는 이제 뭐 람다 256 강연을 이제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네. 또한 이제 가운데 통로에는 이제 인조 잔디를 깔아서 네트워킹 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네트워킹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저도 실제로도 그 공간에서 이제 연사였던 에란 버추얼드 아바랩스 엔지니어와 이제 텔레그램을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또 근데 이제 단점도 짚어봐야겠죠. 네. 단점은 행사 진행이 좀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우선 세션 일정에 변동이 많이 생겼어요. 네. 첫째 날 더 그래프 세션은 아예 취소가 됐습니다. 뭐 온라인이긴 했는데 뭐 이제 연결이 안 됐다는 이유로 취소가 됐는데 청중들 입장에서 참 아쉬운 부분이었죠. 또 칠리즈와 스테픈 세션은 2번이나 시간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세션을 챙겨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고요. 특히 둘째 날은 이제 기조 강연부터 모든 강연이 전체 15분씩 밀리기도 했습니다. 네. 네, 첫째 날에는 이제 PPT 리모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데다가 이제 그 화재 경보기까지 울려서 오히려 연사분이 너무 죄송하다 막 이렇게 말할 정도였고요. 예. 네, 일단 그런 그 매끄럽지 않은 문제가 있었고 홀마다 아까 홀을 이제 구분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홀마다 행사 퀄리티가 달랐습니다. 일례로 B홀의 통역 품질이 A홀보다 떨어졌는데요. B홀 통역사분이 좀 벅찼는지 중간에 이제 그 정막이 흐르는 경우가 많았고 헬륨 세션 때는 아예 통역기가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한 10분 정도 그렇게 통역기가 작동을 하지 않았고요. 또 헬륨 세션이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 화면 녹화 중 이 상대창이 이제 연사의 얼굴을 가려버리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세션이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이런 새로운 시도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오프라인으로는 3년 만에 진행이 돼서 그런지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장단점 잘 들어봤고요. 그리고 또 이 행사장 현장에서 깜짝 이벤트가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이벤트였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블록체인 게임사 갈라게임즈가 그 주인공인데요. 네. 갈라게임즈는 첫째 날 점심에 이제 부스에서 피자를 돌렸습니다. 아예 부스에 이렇게 피자를 차려놓고 이제 방문객들이 먹게 한 것인데요. 저는 아쉽게도 바빠서 이제 행사장에서 도시락을 먹느라 이제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그 도시락보다 이제 피자가 더 맛있었다고 하네요.
또한 이제 저 제인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피자를 자기들이 구워서 왔나요? 아니면 아, 사서? 시킨 거죠. 예, 시켜서? 배달을, 예, 아. 설마, 예, 이렇게 배달을 시킨 거고요. 네. 그리고 또한 제이슨 브링크, 이제 네. 갈라게임즈 블록체인 사업 총괄은 강연 중에 또 깜짝 이벤트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본인이 이제 그 부스에서 TV 모니터가 필요할 것 같아서 모니터를 샀는데 이제 비행기에 실을 수가 없잖아요, 모니터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해서 이제 딱 한 명한테 그 모니터를 주겠다는 행사를 한 것입니다. 아, 네, 그것 때문에 강연 몰입도도 굉장히 높아졌고 네. 이제 부스를 찾는 방문객들이 많아졌을 겁니다. 네, 뜻밖의 이벤트로 굉장히 분위기가 뜨거웠을 것 같네요. 이게 그러니까 그 동안에 국내에서 주최했었던 행사에서는 사실 찾아보기 좀 어려웠던 네, 장면들이 그렇죠. 많이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국내 컨퍼런스하고 해외 컨퍼런스를 가보면 차이점이 명확하게 달라지는 게 네. 해외 컨퍼런스는 실제로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와서 뭔가 체험해보고 뭔가 얘기를 나누고 이럴 수 있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근데 국내 컨퍼런스들은 대부분 어떤 유명한 그 회사 대표가 스피치를 한달지 이런 식으로 소비가 많이 됐었거든요. 네. 뭐 자잘자잘한 이벤트가 굉장히 많았던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자잘자잘한 이벤트도 많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UDC 2022가 2019년에 열렸던 머니 2020 행사와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네. 네, 뭐 이벤트까지는 아니었지만 일단 뭐 빈백이나 뭐 오락기나 다트 같은 그런 그 놀 수 있는 그런 유의거리를 많이 마련을 해서 이제 단순히 방문객들이 진짜 딱 그렇게 굳은 상태로 이제 강연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아. 편안한 분위기에서 놀면서 네. 이제 강연을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것이 즐거웠습니다. 뭐 깜짝 이벤트 관련해서 얘기를 쭉 해주고 계신데 저는 깜짝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사실 이게 좀 의외였거든요. 네. 이게 올해 네. 현장에 안철수 그 의원이 예고 없이 네. 등장을 해서 아마 본인은 재밌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좀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도 재미는 없었고요. 네. 저는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오는 사이에 안철수 의원이 와 있어서 저분 갑자기 오셨네라고 좀 당황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뭐 오갔나요? 네, 일단 안철수 의원이 온 이유는 그날 이제 부산 북항 이제 재개발 이제 현장 방문과 기자 간담회 때문에 부산에 와 있었는데요. 아. 그 동선이 겹쳐서 네. 이제 그 여기 그 부산항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에도 이제 예. 방문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와서 이제 부산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이제 설립되어야 하며 이제 부산에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데이터 산업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다졌습니다. 또한 부산을 시작으로 앞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로 블록체인 산업이 확산되고 향후 네. 이를 아예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예, 이렇게 또 안철수 의원이 깜짝 등장하면서 현장 분위기가 더욱 고조됐을 것 같은데 또 직접 다녀오신 입장에서 네. 개인적으로 좀 가장 인상 깊었다 하는 이런 세션이 있다면 어떤 세션이 있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저는 좀 기술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네. 스택스 아발란체 세션이 가장 재밌었습니다. 네. 네, 스택스는 이제 클래리티라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 소개를 했는데요. 그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제 재진입 공격을 막는 데 특화가 돼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네. 사실 재진입 공격이라는 건 이제 사용자가 업데이트된 상황을 전달받지 못해서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네. 이를 악용하면은 이미 환불을 했는데도 환불이 맞지 않는 거죠. 계속 환불을 받아서 이 토큰을 계속 받는 거죠. 그런 네. 식으로 이제 남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스택스는 애초에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를 클래리티로 해서 그거를 막았다고 강조를 했고요. 또 재밌는 점은 사실 스택스가 좀 비트코인이랑 좀 연동된 가상자산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왜냐면 스택스가 이제 비트코인 레이어 위에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계약을 구현하겠다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이번 UDC에서는 스택스가 꼭 비트코인뿐 아니라 이더리움이나 도지코인에도 연결하는 방안을 이제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그 점이 매우 흥미로웠고요. 또 두 번째는 또 아발란체인데 아발란체는 이제 솔리디티를 모르는 개발자도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소개했습니다. 아발란체는 이제 확장 솔루션, 이제 서브넷을 이렇게 되게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네. 근데 그 서브넷에 이제 솔리디티가 아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뭐 고 또는 고랑이라고도 하는데 그 개발자들이 그 솔리디티를 몰라도 이제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기능을 공개했습니다. 네, 솔리디티가 사실 배우기 좀 어려운 언어긴 하거든요. 네. 네, 또 다른 의미로 좀 인상 깊은 세션은 바로 트래블룰, 자금 이동 규칙 패널 토론이었습니다. 네.
네, 진행자가 분명히 이해붕 두나무 투자자 보호센터장에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네. 갑자기 그 코인베이스 수석 고문이 질문을 가로채 버렸습니다. 네, 듣고 있던 대신 중에 대답을 했다는 거죠? 네, 아유 대신도 아니고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아. 그래서 네. 뭐지? 약간 싶은 생각이 들었고 또 그분이 말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이 영어로 하시는데 말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네. 그러니까 통역사분이 굉장히 막 힘들어하면서 통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해붕 그 센터장님께 온 그 질문 자체는 영어였나요? 네, 그것도 영어였는데 영어 근데 질문을 네. 자기가 먼저 끼어들어서 네, 근데 문제는 그게 한국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이제 미국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한국의 나무, 두나무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갑자기 코인베이스가 우리 미국은 이렇다 이러니까 듣다가 약간 잘못 알아들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도 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스택스인데 스택스. 네. 스택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트코인을 디파이 위에 올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었고 네. 저는 약간 이번에 그 이더리움이나 다른 체인들에도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비트코인 위에서 디파이를 구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일종의 포기 선언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로 그런 뉘앙스도 있었죠. 네, 여러 가지로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네. 8월 달에 열렸던 뭐 KBW 2022나 비드라시아 2022 같은 행사들이 상당히 좀 잘 됐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뭐 직접적으로 두 행사 다 갔다 오셨으니까 네. 세 가지의 행사를 좀 비교해 주신다면 어떠실지. 네, 일단 8월에 열린 이제 비들 아시아와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에는 이더리움 창시자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딱 이제 킬러 연사가 와서 이제 눈길을 무게감을 끌었고요. 잡아줬고요. 네, 무게감을 네. 잡아줬고요. 아쉽지만 UDC 2022에는 그 정도의 킬러 연사는 없었습니다. 네. 그나마 저스틴 선이 있기야 했지만 온라인으로 참석을 했어요. 실제 온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무게감이 살짝 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세 컨퍼런스 모두 다 웹3에 주목을 했습니다. 네. 다만 그 접근법이 다 달랐는데요. 우선 이제 비들 아시아가 가장 기술적인 측면에 집중을 했습니다. 네. 네, 롤업 사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롤업이란 게 결국 확장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네. 뭐 근데 롤업에서 이제 약간 그런 노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채굴자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걸 시퀀서라고 하는데 그 중앙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고 그다음에 이더리움 이제 지분 증명 POS로 이제 전환에 따른 이제 최대 추출 가치 MEV 문제를 다뤘고요. 그다음에 코스모스 백서 버전 2.0 등을 소개를 했습니다. 또 연사로 이제 에단 프레이 이제 코즈마즘 설립자, 엘리 벤사손 스타크웨어 설립자 등 레이어 1, 레이어 2 프로젝트 대표들이 많았습니다. 네. KBW는 웹3 전환을 위한 이제 웹2 기업을 주로 겨냥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이제 투자사들과 NFT 게임 업체들 대표들이 주로 연단에 섰고요. 솔라나 게임, 이제 메타버스 투자, 가상자산 대중화, 그 다음에 뭐 게임 생태계 등이 주요 세션이었습니다. UDC 2022는 기술적인 세션과 그 다음에 네. 대중을 위한 세션이 적절히 분배된 느낌이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스택스, 뭐 아발란체 같은 그런 기술적인 세션은 주로 이제 첫째 날에 몰려 있었고요. 둘째 날은 이제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의 좀 가벼운 세션이 주를 이뤘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좀 이게 총평을 하자면 공간 활용도는 UDC의 한 표, 그 다음에 매끄러운 행사 진행, 통역을 포함해서는 KBW의 한 표, 그다음에 도시락 퀄리티는 비들 아시아에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네. 도시락이 상당히 이슈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네, 돈가스가 너무 차가웠습니다. 네, 도시락에 대한 뭐 뒷얘기도 많이 저도 들어봤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만큼 이렇게 블록체인의 성장과 또 발전을 위해 열렸던 UDC 2022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만큼 더 화제가 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제는요. 금융정보분석원이 어제 발표했던 2022년 상반기 가상자산 사업가 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 실태 보고서에 대한 설명부터 좀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이 실태 보고서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FIU라고 하죠.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이 반기마다 가상자산 사업자 현황, 가상자산 현황, 이용자 현황 등을 조사해 그 실태를 공개하는 보고서입니다. 네. 올해 3월 처음으로 이제 발간이 됐고 이번에는 두 번째 보고서입니다. 네. 네, 영업이익이나 이용자 수와 같은 간단한 정보뿐 아니라 뭐 거래소 내 자금 세탁 인원수, 그다음에 원화마켓과 코인마켓별, 상장된 코인수 등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심층 정보까지 다뤘습니다. 네. 이번 보고서는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FIU에 신고된 35개, 35개 사업자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그 하반기 실태조사 보면 네. 그 시장이 크게 좀 축소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든 건가요? 네, 전분기 대비 이제 거의 62% 이상 감소를 했는데요. 좀 따져보면은 이제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총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들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총 6,300억 원으로 네. 지난해 하반기 1조 6,400억 원 대비 62% 감소했습니다. 네. 네, 1조 원이나 증발한 것인데요. 또 일평균 거래 규모도 거의 이제 하반기 대비 이제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특히 코인마켓 사업자가 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코인마켓의 거래 금액은 이제 전분기 대비 이제 95%나 감소했습니다. 이제 전체 거래 규모에서 원화마켓 거래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98%로 증가를 했는데요. 그 코인마켓에서는 전체의 2%만 거래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네, 그 외에 뭐 원화 예치금 규모도 하반기 대비 22%나 주는 등 여러모로 많이 위축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줄기는 줄었는데 사실 다른 산업 대비해서 봤을 때는 뭐 굉장히 아직도 여전히 이익이 많이 나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가요?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 왜냐면은 어쨌든 업비트와 이제 빗썸이라는 이제 탑2 거래소들도 결국 손실을 봤기 때문에 네. 저는 상당히 시장이 많이 죽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조금 죽었다는 표현은 약간 지양을 하고 약간 위축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좀 다소 위축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동안 투자에 나섰던 투자자들 중에 나이대나 또 그분들이 또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이런 것도 혹시 실태 보고서에 나왔나요? 네, 그런 내용도 실태 보고서에서 다뤄졌습니다. 네. 가상자산 투자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의 투자자는 30대였습니다. 30대. 네, 30대. 30대의 비중은 31%였고 네. 그 뒤를 40대, 20대, 50대, 60대가 이었습니다. 네, 2030 세대들이 줄을 이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좀 재밌는 게 20대보다는 40대가 더 많이 해요. 아, 네. 아, 네. 투자를? 네, 투자를. 네. 왜냐하면 좀 40대가 시드가 많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리고 남성 투자자의 비중이 이제 68%로 여성 32%보다 2.1배 높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가상자산에 가장 많이 투자한 세대층은 이제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네, 그 투자자 중 66%는 50만 원 이하만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거의 이제 소액 투자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러네요. 네, 1억 원 이상 큰 규모를 보유한 이용자는 전체 0.4%에 불과했습니다. 극소수네요. 네, 극소수입니다. 네. 네, 시장이 불안하다고 느낀 모양인지 소액 보유자는 이제 늘었지만 대규모 보유자는 줄었습니다. 네. 100만 원 미만 보유자 비중은 73%로 전분기 대비 17%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네. 반면 1,000만 원 이상 보유자 비중은 7%로 전분기 대비 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업 법인 계좌가 없고 전부 네, 다 그렇죠. 개인 계좌잖아요. 그래서 기업 투자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고 하더라도 이게 개인 명의로 하게 되는 상황인데 전체 계좌 중에 73%가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그럼 네. 진짜 이제 개미 투자자들의 어떤 시장이라고 볼 수 네.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소액 투자자 위주의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태 보고서에 그 단독 상장 가상자산 관련한 내용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일단 단독 상장 가상자산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독 상장 가상자산은 이제 거래소 한 곳에서만 상장된 그런 가상자산을 의미합니다. 사실 저희 코인데스크 코리아가 이제 지난해 7월 기획 기사를 통해 처음으로 이제 단독 상장 가상자산 현황을 정리한 바 있는데요. 그때는 나홀로 상장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이 단독 상장 가상자산이 왜 위험하냐면 가격 변동성이 심한 데다 아. 그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될 경우 다른 곳에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한마디로 이제 데이터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아, 네. 네. 실제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체 가상자산 평균 가격 변동성 MDD라고 하는데요. 네. 그거는 73%였는데 단독 상장 가상자산은 76%로 이보다 높았습니다. 네, 국내에 그 상장된 이제 단독 상장 가상자산 개수는 391개입니다. 상당히 네.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분기 대비 403개에서 12개가 감소했습니다. 네. 네, 주목. 단독 상장 자산이라는 게 상당히 위험한 사실 자산인 건데 네, 그렇죠. 그리고 전분기부터 사실 올해 들어서 초부터 엄청 이렇게 신호를 많이 줬잖아요. 그쵸. 네. 금융 당국에서 이런 것들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네. 신호를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2개 정도밖에 줄어들지 않은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사실 상장 폐지된 것 전체는 이제 그 단독 상장 가상 자산도 84종이 이제 상장 폐지됐으나 그 이후에도 72종이 신규 상장이 새로, 되면서 예. 네, 사실상 12개밖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코인마켓 사업자의 단독 상장 가상자산 비중이 원화마켓 사업자보다 높았다고 하던데 이것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제 네. 원화마켓 사업자는 이제 유동성이 풍부해서 이제 해외 거래소와 이제 그런 글로벌 자산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네. 글로벌 가상 자산을 상장했다고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위험 소지가 있어서 최대한 이제 정론적인 답변은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코인마켓 사업자가 전체 거래 대금의 이제 2%만을 나눠먹기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코인마켓 사업자는 이제 총 21개예요. 이제 원화마켓 그 거래소가 5개고 이제 코인마켓은 21개인데 그 21개가 이제 2%를 두고 파이 나누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독 상장 가상 자산은 여기에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격을 쉽게 펌핑시킬 수 있습니다. 그 시가총액이 매우 적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그 단독 상장 가상 자산 중에 이제 시가총액이 1억 원 미만인 소규모 가상 자산이 35%였습니다. 비중이. 네. 근데 1억 원 미만이면 제가 1억 원, 한 2억 원만 투입을 해도 그 가격을 확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끌어올릴 수가 예. 있겠죠. 예. 근데 거기다가 다른 거래소에는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뭐 가격이 갑자기 올라도 왜 올랐는지, 저기는 안 그런데? 라는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독 상장 가상 자산을 앞다퉈 상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펌핑을 해야 이용자들이 이제 가격 상승을 기대를 하고 네. 그렇게 유인을 할 수 있는데 음. 이제 글로벌 거래소에도 상장된 가상 자산은 시가총액이 무지 큽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펌핑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켓메이커 이제 돌린 티도 나서 그래서 이제 단독 상장 가상 자산을 찾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이제 드려봅니다. 구조 자체가 네. 사실은 펌핑이라든지 어떤 그런 일종의 도박성 투자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제가 봤을 때는 단독 상장 가상 자산은 그런 어떤 투기적인 측면을 조금 더 부추길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 테라 루나 사태가 이제 5월에 있었는데요. 네. 요 보고서가 기록이 되는 시점과 우연히 맞물려서 요게 시장에 미친 영향도 보고서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네, 보고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FIU는 이제 테라 루나 사태로 인한 신뢰 상실이 이제 시장 위축을 가속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5월에 테라 사태가 터지고 그 이후에 셀시우스 파산 사태 등이 이제 6월에 이제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네. 사람들이 이제 점점 가상자산 시장을 믿을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상장에도 이제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루나 사태 이후 2분기 신규 거래 지원은 1분기 95건에서 2분기 59건으로 감소했습니다. 근데 반면 거래 중단, 상장 폐지라고 하죠. 네. 이 상장 폐지는 같은 기간 62건에서 85건으로 늘었습니다. 유의 종목 지정도 마찬가지로 92건, 92건에서 114건으로 네. 확대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5대 원화마켓 거래소 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빅, 고팍스가 있죠. 그 거래소를 중심으로 테라 스테이블 코인, 네. UST와 유사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8종과 증권형 토큰으로 추정되는 코인 9종, 그다음에 다크코인 1종 등에 대해서 고객 투자 유의 안내 등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우리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좀 건전한 시장을 위해서 이런 반기별 데이터 보고서가 좀 축적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